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구독자 여러분,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가 되었다면 보호자분들께서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때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연락하고 찾아가다 보면 사과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사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합의가 소년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사과를 전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 사과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사과를 하고 싶어도 피해 학생 측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직접 사과하러 갔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사건을 지켜보다 보니 보호자분들께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작정 피해 학생의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사과는 하시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전부 미안하다, 뭐든 하겠다, 그러니 우리 아이는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겉보기엔 사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속뜻은 우리 아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들은 피해 학생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식 보호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표면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작 피해를 당한 건 우리 아이인데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서는 우리 아이 전화까지 않게 해달라며 변명하기 급급하고 자기 아이만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 사과를 받아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니 사과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어떠한 미사어구도 조건도 필요 없이 사과만 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겁니다. 그럼 무작정 사과하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경위를 찬찬히 따져보셔야 해요. 상대 측에서 우리 아이를 신고하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확인할 새도 없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너네도 잘못했잖아 라고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항상 저희가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오셔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느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걔가 잘못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피해자인데요? 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근데 사과는 왜 했어? 라고 묻겠죠. 우리가 사과했던 행동이 상대 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쌍방이라면 사과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도 사과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100%라면 무조건 사과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만약 잘못을 했다면 피해 회복을 해야 하고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어야겠죠. 보통 이를 합의라고 합니다. 그럼 합의할 때는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을 때려서 합의를 하러 갔어요. 그럼 상대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왜 때린 거니? 라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걔가 먼저 열받게 했어요. 걔가 열받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면 애초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 피해자 측에서 분명 원하는 방향들을 요구할 거예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를 옮겨라, 학교를 옮겨라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도한 요구라면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와의 합의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필수 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다들 피해자랑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의문부터 드실 텐데요. 맞아요. 성인 사건에서는 합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에서는 합의만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할 수 없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판사님께서 처분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합의금이라는 것이 결국 부모님 돈이잖아요. 학생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 사건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성인 사건만큼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는 의미이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사건과 달리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지, 보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합의의 시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느냐? 합의금은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합의금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학폭에서는 500만 원 정도가 많지만 성범죄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학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형사 신고가 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 요인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대화 나눠보시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자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자님께서도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아이를 감싸기만 한다면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